저 이거 완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하고, 반대편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세계사적 이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단순하게 끝날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발돋움할 거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정말 큰 여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트럼프는 벤스를 지명했고 해리스는 월즈를 지명했을까? 미국 대선 누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는 이제 기본값이고,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해리스, 또 이제 부통령도 화제잖아요. 벤스. 미국 대선이라는 게 단순하게 미국 대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미국이 다음 4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드느냐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한중일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미중 경쟁이 심하고,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다음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과 어떤 정치 집단이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 가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미국 정치사죠. 미국 역사. 왜 트럼프는 벤스를 지명했고 해리스는 월즈를 지명했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사는 신용환이잖아요. 현재 사는 신용환입니다. 미국사의 어떤 이면 속에서 지금 트럼프, 벤스, 그리고 해리스, 월즈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받는 비판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 그냥 아니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비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프롬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었던 사람이고요. 악의 축 발언 기억나세요? 악의 축. 그러니까 데이비드 프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부시 대통령의 막류잖아요. 그러면 네오콘 혹은 미국 공화당의 매파 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강경파니까 트럼프랑 그래도 코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데이비드 프롬이 이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하는 책을 썼었어요. 왜 미국의 강경 공화당 매파가 혹은 네오콘이 혹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미국의 좀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할까? 데이비드 프롬이 보기에 트럼프는 오랜 기간 미국이 쌓아왔었던 정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거 얘기 듣고 있다 보면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롬이 보기에 트럼프는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공금을 물 쓰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너무 자기가 마음대로 전용을 한다는 거죠. 취임 첫 해에 썼던 비용이 오바마 8년 임기 동안 썼던 지출 경비보다 더 많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17년 5월 의회는 트럼프 일가의 보안을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판비치와 뉴욕의 현지 경찰 지출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 주말에 휴가를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2017년 에릭 트럼프가 우루과이에 출장을 갈 적에 비밀 경호국은 호텔방에만 무려 10만 달러를 쓴 거죠.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같은 해에 밴쿠버를 방문한다라든지, 막내딸 티파니 트럼프가 독일을 여행하고 지중해 요트 휴가를 보낼 때 경호를 지원하면서 또 수십만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웃긴 건 같은 기간에 또 트럼프 호텔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왜냐? 원래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이 되니 외국 정부나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권이나 뭔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면, 혹은 국내에서도 이제 오게 되면 다 트럼프 호텔에 비싼 방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본인의 호텔 경영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트럼프 일가가 맨해튼 6번가의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중국 은행을 통해서 무려 9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또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나 딸들도 다 재산가들인데 대부분 다 합법성이라는 빌미로 다들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 회사의 부채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데 얼추 이게 1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따져보면 워터게이트 이후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정치 사회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윤리 강령을 모두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위법은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거나 깨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재임 시절에 트럼프가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비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인격입니다. 자기 연민, 짜증, 남 탓하는 거, 변덕, 소위 말하는 유아기적 태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라면 안 하는 행동을 트럼프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혹은 트럼프와 함께하는 일터는 징후가 소용돌이가 치고 서로 보복성 폭로를 하면서 만신 차이가 되는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정신이 없는 거죠. 데이비드 프롬이 트럼프의 실력 없는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데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7년 한국의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트럼프는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치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한국 정부의 미사일 체계에 드는 비용을 10억 달러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가 부적절한 시기에 발언을 하면서 온것 노선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 당선자는 트럼프의 정책을 무시하고 북한과 협상을 추진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란 자식이 너무 무식하게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스스로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바마 바이든 때 사실 남북정책 개선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쇼기나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보면 막 김정은도 만나고, 오히려 트럼프식의 계약주의, 고립주의, 그리고 좀 되게 자유분방한 외교, 이거는 한국에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질 떨어지는 고립주의인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납할 수 없다. 힐러리가 만든 끔찍한 거래다. 우리는 협정을 다시 협상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겠다. 이게 뭐냐면 한미 FTA라는 극히 한국에 유리한 FTA를 힐러리가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 FTA는 힐러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드 방어체계 같은 경우도 한국 니네 진짜 꽁으로 논다. 10억 달러 추가로 부담해라. 근데 웃긴 게 뭐냐? 애초에 협의를 볼 적에 한국은 토지를 제공하면 미국이 미사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프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서울을 겨누는 대포다. 사드 체계는 서울 이남에 배치되어 있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국을 보호하는 용이다. 한국은 대선을 치렀고 미국의 회의적인 성향의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아니나 다를까 이 후보는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삼아 국방비를 갈취하려 했었던 사드 시스템의 배치를 즉시 유보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겉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내면의 미국인,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사드라는 무기는 미국의 방위체계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방위체계 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사드는 중국과의 충돌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위기는 더 격증될 수밖에 없고 한중관계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트럼프의 막가파식 외교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해리스는 알라메다 카운티 지방검사실 연방검사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어떤 그 비판적 인식에도 깔려 있는 건데, 해리스는 흑인이고 인도 아시아계이긴 한데 엘리트고 검사고 서부, 매우 개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이중성을 해리스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대단합니다. 물론 해리스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주 법무부 장관 일을 하면서 다옥적 갱단, 거대 은행, 거대 석유 회사 등과 싸웠고요. 특히 이제 인종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두 번째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이고 최초의 흑인 및 아시아계 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전형적인 의식 있고 진보적이며 제도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풀려고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말도 되게 멋있게 해요. 형사사법제도는 사람들의 가난을 처벌했다. 그 안에 정의는 어디에 있고 합당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공공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겠는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미국 수감자들의 95%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차지했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는 비폭력적인 사건들의 피고인들로, 이들이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하루 3,8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사법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엄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잡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잡범들이라는 거죠. 공화당식의 단순한 엄벌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매우 똘똘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피부색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혐의의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35%나 더 많은 보석금을 낸다. 라틴계도 거의 20%를 더 낸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 뭐라 하더라도 흑인과 라틴계는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활이 필요하다. 레이건 시대를 통해서 미국의 노동조합이 정말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노동조합이 파괴가 되니까 노동자의 권리 요구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쿄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이랬었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논리 구조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1889년 중국인의 미국 이민을 배제하는 법안처럼 1986년에는 동성애 관계가 범죄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근데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해 또는 인종적 차별의 종식을 위해 싸우든, 주거차별이나 사악한 이민법에 반대하여 싸우든,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 또는 우리가 얼마나 적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인권과 경제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모두 똑같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특징인 거죠. 사회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짓밟기 시작하면 더 범죄율이 심각해지고 사회구조는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해리스 본인이 사회적 약자 출신인데 엘리트로서 법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고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싶어해요.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지식인이에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죠. 그게 뭐냐면 젠더 이슈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문제가 됐든 이민 문제가 됐든 어찌됐건 이 차별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젠더 문제라는 것, 특히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에서 이제 충돌과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 근데 그거는 전통적인 구조 개혁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또 이슈가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해리스의 모습이 지식 그룹에서는 가장 좀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지식인적인 태도가 현재 사회 문제를 얼마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하나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식의 약간 이렇게 그 종합 감기약 같은 모든 차별과 싸운다라고 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어필이 좀 잘 안 되는 측면들, 이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고자 또 월스를 끌어들인 거죠. 가장 서민적이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식 진보성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러스트 벨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제조업이 발달했던, 하지만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출신이고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났고요. 해병대에 입대해서 이라크에서 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 출신으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합니다. 상원 의원으로도 붙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러면 이게 전형적인 바닥에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해리스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해리스는 자기의 유능함을 막 드러내고 본인은 인종적으로 소수 진영이지만 미국의 주류 인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벤스는 어떻게 보면 백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절대 특별한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백인이긴 하나 북동부에 거주하는 미국의 주류 지배 계급인 와스프는 아니다. 나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핏줄을 타고난 데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만 백인 노동계층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가난은 가풍이나 다름없다. 우리 조상들은 대개 남부의 노예경제 시대의 날품팔이부터 시작해서 소장농과 광부를 거쳐 최근에는 기계공이나 육체 노동자로 살았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힐빌리, 레드넥, 화이트 트래쉬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들을 이웃, 친구, 가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피부색으로 백인으로 보이지만 잘 나가는 엘리트 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에 대한 개념 규정을 확 바꿔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인 거예요. 왜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보수 공화당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트럼프를 지지할까? 사실은 트럼프의 절반만 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백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벤스가 자서전을 썼고 이게 미국에서 대박이 나요. 벤스가 경험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 동네에 마약이 퍼졌어. 이제 끈기 있게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 내 아빠인 돈 보머는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1983년에 결혼했다가 내가 걷기 시작할 즈음에 갈라섰다. 2년쯤 지나고서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아빠는 내가 6살 때 친권을 포기했다. 이후 6년 동안 내게 아빠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이게 또 다른 미국의 절반의 백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벤스가 미국 기독교를 엄청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진짜 헌신적이야. 우리의 삶의 필요를 막 채워주는데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살아. 이게 가치관이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현재 미국의 진지한 기독교인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경건하고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책무성을 띠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는데 지금의 미국 교회 하나도 안 그렇다는 거죠.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라는 자서전에서 가감없이 나와요. 여기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 늙은 할머니가 벤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손자야, 그래도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가족을 지켜야 돼. 가족이 희망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벤스 부통령의 어필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가족 윤리, 전통적인 도덕성, 다수세기가 구축해 왔었던 기본성이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가족밖에 없어. 그 위에서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야 돼. 그게 원래 미국이야. 여기 힐빌리의 노래에 되게 중요한 주제의식이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되게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에 엄청 몰려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 벤스 동네가 겪는 일상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요. 백인들이 가난해요. 정부 보조금에 기대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웃긴 게 벤스는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이 너무 조금 벌리니까 얘는 휴대전화도 못 써요. 근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인간들은 휴대폰을 써요. 지금 무슨 얘기냐? 복지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동네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탓에 옴싹달싹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집을 팔아봤자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저 이거 완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은 지미 카터 정부 시절,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해서 싼 값에 집을 구매하게끔 해줬고 공화당 정권인 조지 W 부시 시절에도 오너십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역시 또 공화당 정권에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이 평생 대출을 통해서 집을 다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주택 모기지 이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벤스가 기존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기존의 공화당도 비판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입장에선 벤스를 끌어들일만 하죠. 왜냐면 어찌됐건 트럼프 본인은 성공한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성공한 미국인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벤스가 딱인 거죠. 즉 벤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인종 논리는 끝났다. 계층으로 봤었을 때 지금 미국의 다수 백인들이 힘들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미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하고, 반대편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세계사적 이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실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신자유주의예요. 또 미국이 또 아니랬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신자유주의 특집 때 말씀드릴 텐데, IT 기업의 성장 같은 것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잘 나가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근데 문제 뭐냐? 그건 미국의 상류층들이 얘기인 거고, 중하층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중산층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미국이 만든 거고,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지배층들이 어떻게 컨트롤한다? 뭐 대안도 없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신자유주의 문제는 주로 비미국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지식인들이 막 비판을 하는 거고, 정작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못하고, 벤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백인의 빈곤을 봐라. 근데 반대편에서 그렇다고 해서 인종 문제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나 미국의 또 진보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미국은 뚜벅뚜벅 진보의 길을 향해 가야 된다. 충돌하게 된 거죠. 이거 단순하게 끝날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발돋움할 거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정말 큰 여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사 계속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가. 제가 오늘은 이제 좀 벤스나 해리스 같은 최근 얘기 많이 했는데, 반대로 부시나 클린턴이나 미국 현대사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는 심용환 유익하죠? 또 새로운 멤버십 함께하는 분들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원하시면 가입하고 안 읽어드릴 수 있어요. 자, 새로운 미래의 방재정님, 그리고 박흠님, 그리고 갈리나님, VJP님, 기안먼저님, 그리고 혜민리님, 김순영님, 라디님, 김혜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까운 미래에 비나님, 황지영님, 칫뷰님, 은진초님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는 실로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